한편의 영화. 빠바바바바바바바. 1986년에 개봉했던 홍콩발 영화 한 편은 아시아권의 많은 젊은이들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저의 수학 정석과 맨투맨 영어 자습서를 헌책방에 팔아서 충성했던 영화입니다. 저는 맹세컨대 극장에서 이 영화를 20번도 넘게 봤고 지금까지 비디오 이런 것까지 합치면 최소한 50번이던 봤어요. 이 당시에 고등학생들에게는요, 이 영화를 몇 번 봤는지가 값이었어요. 맞아요. 야, 나 오늘 3번째 봤잖아. 자식. 10번은 넘게 봐야지. 야야, 조용히 해라. 형은 30번 넘게 봤다. 그 정도 봐줘야 돼요. 영화의 제목은 A Better Tomorrow예요. 더 나은 내일. 미션 임파서블 2를 감독했던 오상 감독의 영화였고, 가운데 있는 인물은 지금도 너무나 멋있는 초용패라고 하는 주윤발, 그리고 정룡이라고 하는 무협 영화 시절의 액션 스타,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아쉽게도 세상을 떠난 장국영이라는 3명의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8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 전까지 홍콩 영화의 스타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예요. 성룡입니다. 살아있는 특수 효과라고 불리는 사나이. 그런데 영본색에 등장한 1986년부터 성룡의 영화가 조금씩 인기를 잃어요.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저 갱스터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1997년에 홍콩 반환이 있습니다. 100년간 영국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홍콩이 이제 97년에 국제법에 의해서 중국으로 반환돼요. 말이 쉽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년 동안 이 엄마 밑에서 컸는데 어떤 낯선 엄마가 와서 내가 네 친엄마다. 이제 넌 나랑 살아야 될 것 같아. 더군다나 그 엄마가 당복을 입고 있어. 엄청 무섭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였던 영국에 속해있던 홍콩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으로 반환되는 거예요. 우린 웃고 있지만 80년대 중반쯤에 홍콩 시민들이 어땠겠냐고요. 이 당시에 홍콩에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외국에 이민을 신청했고 홍콩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시에 홍콩에 자조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No visa, no future. 외국으로 나갈 비자가 없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하고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 이 시기와 맞물려서 폴리스 스토리를 중심으로 했던 경찰이 주인공인 영화는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갱스터들의 영화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왜? 경찰이 상징하는 건 제도예요. 법. 법을 수호하는 게 누구예요? 경찰이죠. 근데 그 법에 의하면 우린 중국으로 반환돼야 돼. 그래 경찰이 밉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자, 아웃로 이런 사람들, 데스페라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갱스터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 어때요? 착해. 착한 갱스터야. 의리 있어. 막 가난한 사람 있으면 주머니에서 돈을 이만큼 따가지고 더군다나 어떻게? 친구가 잡혀가면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 의리의 끝판왕이야. 홍콩 반환을 앞두고 있던 80년대와 90년대. 그래서 홍콩의 영화는 갱스터의 시대입니다. 무수히 많은 갱스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도 왜 조폭들이 영화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고 또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라고 모든 시민들이 동의했다라면 그 폭력배들이 그렇게 정의로운 모습 따위로 그려질까요? 當初溫馨再湧現，心裏邊童年似戲夢未污染。今日我與你又試肩並肩，當戀情再度添上新鮮。 80년대에 들어서면 홍콩처럼 저런 지역적인 부분에선 바로 국가의 반환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여전히 청춘들은 존재했고 또 청춘들과 함께 새로운 질병이 시대를 또 휘감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80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13일의 금요일. 진짜 오랜만이다. 자, 이 영화 보신 분? 13일의 금요일 봤죠. 이 영화의 내용 기억하세요?
그냥 죽이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그냥 피가 난무했던 것만 기억나요. 맞습니다. 금요일 날. 일명 슬래셔 무비입니다. 피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난자하는 영화. 이 영화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어마어마하게 시리즈들이 쏟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비슷한 영화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스크림이라는 영화를 보면 공포 영화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네. 어떻게? 소리치면 죽는다. 남녀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죽는다. 방정 떠는 놈 죽는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영화가 80년대에 갑자기 흥행하기 시작했을까요?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80년대는 칼라의 시대예요. 칼라 TV가 보급이 되면서 세상이 화려해졌어요. 풍요의 시대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어떤 가난이 존재했고 했었습니다만 80년대에 들었으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호황이 일어나면서 막 먹고 사는 게 좋아져요. 80년대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의 성의 개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성의 개방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았다는 거예요. 나이 든 세대들이. 그때부터 부모들이 어디 갔다 왔어? 11시면 들어와야지. 또 그 남자친구 누구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 시대예요. 13일의 금요일은 그래서 80년대에 히트합니다. 이 영화는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갖게 되는 또 다른 공포에 대한 응징이에요. 부모들의 어떤 처절한 복수극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봐, 어이, 그렇지! 어쩌면 어른들은 이 영화를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짐작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이 방종한 성문화라는 것이 계속해서 사회에서 이슈화 되었죠. 그러면서 어떤 병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에이즈. 에이즈가 어떤 글자의 약자인지 아세요? 이젠 다 사랑. 진짜 오랜만이다. 김상국 씨 유머인데? 김상국 유머인데? 맞아. 그 당시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걸리면 거의 다 죽는 병이에요. 더군다나 율 브리너, 로커드슨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배우들이 에이즈로 죽었고 퀸의 리드 보컬이었던 프레드 머큐리도 에이즈로 사망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유명 연예인, 돈도 많아. 모든 미국의 첨단 의료기구를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속절없이 죽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새로운 유형의 공포물이 사람들에게 손을 봅니다. 뱀파이어가 다시 등장해요. 그 효시처럼 보여줬던 게 드라큘라입니다. 브람 스토커의 원작 소설을 거의 그대로 만든 작품이에요. 프란시스 F. 코폴라라고 하는 지옥의 묵시록을 만들었던 감독이 만들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키아누 리브스가 이 영화 속에서 아주 멍청하게 등장해요. 어찌됐건 이 드라큘라의 등장과 함께 뱀파이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공포 영화로서. 이후에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톰 크루즈가 나왔던 브래드 피트와 이런 영화들도 있고 계속 흡혈귀에 대한 영화가 나요. 왜? 에이즈 때문에. 에이즈 어떻게 걸려요? 성관계나 수혈. 뱀파이어 어떻게 됩니까? 목덜미를 팍 물어서 피가 섞여요. 그럼 어떻게? 감염됩니다. 나도 드라큘라가 되는 거예요. 동시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질병인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관뚜껑에 닫혀서 죽어있던 드라큘라를 다시 끄집어냈어요. 시대의 공포물이라는 건 바로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두려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 밀레니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미국의 거장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한 편의 영화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라이언 일병과게요. 98년도 작품입니다. 2000년 이제 밀레니엄이 시작이 되는데 SF를 내놔도 모자랄 판에 심지어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떤 감독이에요? SF 대가예요. E.T. 마이너 리포트, 우주전쟁 이런 영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뭘 만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서 1944년도를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대가가 밀레니엄을 놔두고 왜 구닥다리 옛날 전쟁 영화를 만드냐고. 이 영화 줄거리 딱 하나예요.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있는데 이 전사자를 통보받는 그 부서에서 서류를 보다 보니 삼형제인데 3명이 다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는데 엄마 한 분 있고 2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막내 아들은 엄마에게 돌려주자. 국가를 위해서 2명의 아들을 희생했다. 그러니 국가가 그 마지막 아들만큼은 엄마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주 적진한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톰 행크스가 지휘하는 부대원들이 8명이 이 라이언을 데리러 갑니다. 가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툴툴거려요. 그 한 놈을 구하겠다고 우리가 다 갑니까? 결국 영화는 어떻게 돼요? 그 한 명을 구하고 다 죽어요. 8명이.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극장 나오면서 저도 기억하지만 뭐야 도대체. 왜 걔는 구하러 가가지고 8명이. 물론 걔도 안 됐지만 나머지 8명은 뭐 그런 귀한 집 자식 아닌가? 그걸 몰랐을까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근데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2000년을 목전에다 둔 밀레니엄 직전에. 밀레니엄을 앞두고 나서 우린 디지털의 시대, 컴퓨터의 시대, 기계의 시대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가 뭐예요? 비인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4대1로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가장 최적의 수를 찾아내서 계산을 통해서. 미래엔 이 인공지능들이 모든 것을 대체할 정도로 아주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비극적인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집에 갇혔어요. 근데 불이 났습니다. 저희 집이 13층인데 유리창을 깨고 살려달라고 손을. 불은 이미 거실까지 붙었어요. 근데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소방대에는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계산 능력을 갖추고 탑재돼 있어요. 가장 효율적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이냐. 계산을 했는데 구할 수 없어요. 구할 확률이 10%가 안 돼. 그럼 뭐라고 명령할까요? 구하지 말라고. 가지 마. 저 사람을 10% 정도로 구할 확률이 있기 위해서는 6명의 소방관을 투입해서 사다리를 2개를 놔야 되고 물을 2톤 정도 써야 되는데 그래 봐야 확률이 10%야. 그럼 어떻게? 가지 마. 저는 13층에 갇혀 있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아주 효율적이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4명이나 되는 소방관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물을 2톤이나 쓰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들마저 생겼어요. 그때 스티븐 스필버그는 묻습니다. 한 명을 구하러 가서 8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린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인간이게 만드는 건 뭘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걸어요. 그게 소방관들이고 경찰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엄마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뛰어듭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효율성과 기계의 시대, 컴퓨터의 시대에 스티븐 스필버그는 물어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가서 희생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 나이가 든 맷 데이먼이 자신들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묘비 앞에 와서 울면서 그래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그때 왜 가족들을 보여줄까요? 이 사람 한 명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함으로써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과하게 해석한 게 아닐까 싶어요. 황정원 씨는 보통 영화를 보실 때 한 번 보시나요? 한 번 보신 영화는 다시는 안 보시나요? 아니면 거듭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듭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드물고요. 너무 재밌는 영화도 계속 보면 좀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 텀을 좀 오래 두고 다시 보는 편이에요. 저조차도 대부분의 영화는 거의 한 번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평론가는 굉장히 분석적으로 글을 쓰니까 한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허락지 않습니다. 봐야 될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한 번 보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허락이 돼서 마음대로 그런 거 없이 봐라고 한다면 2번, 3번 보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야기를 따라가느라고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로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소설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중간에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덮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주인공이 죽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영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화는 일단 플레이가 되면 2시간 동안 영화는 내가 이해를 하건 말건 지금 정신이 있건 없건 그대로 흘러가 버리죠. 그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영화는 훨씬 더 고도로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영화는 그 특성상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시청각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를 2번 보시면 아, 저기서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발견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2번째 영화를 본다? 그러면 이야기에 신경을 안 쓰고 봐도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때부터 배우의 연기가 보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아, 저기서 저런 순간에 카메라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저기서 있었던 저 꽃병이 뒤에 그렇게 쓰이네.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화를 2번 보면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화를 혼자서 보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어휴, 절반이나. 야, 여기 4분 중에서도 2분이나. 제 경우에는 영화를 99% 혼자 봅니다.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저한테는 여가가 아니니까요. 영화를 혼자 보면 뭐가 다른가? 옆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가 사교 행위입니다.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의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볼까? 뭐 이렇게 해서 가게 되죠. 남자는 당구장 가겠지만 여자들은 영화관을 가겠죠. 근데 영화는 참 이상한 게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좀 재미가 없는 영화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내준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진짜 이상한 매체예요. 내가 내 돈을 써서 그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야, 누구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런 영화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옆 사람은 큰 소리를 칩니다. 공짜로 본 영화를 본 주제에. 그런 이상한 매체라는 거죠. 근데 혼자서 본다? 그럼 그런 일이 없겠죠. 자기 마음대로 영화를 보게 되고 옆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 가만히 있어봐. 얘 재밌어 안 하고 곁눈질로 볼 필요도 없겠죠. 더군다나 데이트하는 단계면 영화가 보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화를 혼자 볼 때는 영화를 여러 사람하고 같이 볼 때랑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싶다.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어떤 영화? 어떤 기준으로? 사실은 좀 저도 직업이 영화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들어갈 작품에 뭐 도움이 되는 영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제쳐놓고는 일단 포스터에서 주는 느낌이 재밌는 영화. 그게 굉장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앨범 재킷만 봐도 그 음반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포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내가 보고 싶은 감정, 욕망, 호기심 이것 자체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 바로 그래서 다음 단계는 취향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 취향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취향은 사실은 좁은 경험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성에 대한 이상형이 있다면 어떤 남자를 좋아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화가 좀 잘 되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네. 이 상황에서 우리 이제 이상형에 대한 자기 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20대 때 좀 약간 어두운 구석, 그러니까 그런 구석이 있어서 제가 좋아했던 그 이상형이 뭐였냐면 머리 길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앞머리 살짝 흘러내려서 머리 반쯤 가려주고 내가 10마디 하면 한마디 겨우 할까 말까? 뭔가 어두우면서 강렬한 매력이 있는 여성. 거기에 끌리고 싶은 어떤 병적인 호기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밝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갱생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만나서 확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매력 있는 남성, 너무 이성적인 매력이 강한 여성을 만나면 이상형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해도 상관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은데 무슨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 취향은 로맨틱 코미디야. 내 취향은 공포 영화야. 내 취향은 갱스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람이 딱 가서 봤는데 SF 영화를 한 번도 안 봤는데 보니까 내 인생의 영화인 거예요. 그런 영화가 부지기수다. 정말 훌륭한 영화를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영화에 대한 이상형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영화가 여러분들을 압도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취향을 고집하지 말아라라고 꼭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임상중 씨께서는 좀 약간 오래된 영화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는 좋아하는 영화 혹시 있으신가요? 뭐 대부라는 영화도 있겠죠. 그쵸. 네. 그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뭐 율리시즈, 스파르타카스 네네. 이런 영화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할리우드 영화 역사에 그냥 그야말로 고전 중의 고전으로 남는 대부 같은 영화는 정말 굉장한 영화들이죠. 스파르타쿠스도 굉장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가끔씩 그런 영화들을 다시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죠. 가끔씩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요즘 영화들을 많이 보시지만 이제 바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전을 찾아봐라.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영화를 조금 더 깊고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통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시적인 것이 있고 통시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타란티노 영화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헤이트풀 에잇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피반복인데 이상하게 재밌고 막 끌리는 거죠. 그럴 때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타란티노 이전 영화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란티노 영화를 처음 보지 않고 이전 영화들까지 소급해서 보면 타란티노 영화 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 타란티노는 이렇게 시작했구나. 저수지의 개들부터 피범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타란티노가 저수지의 개들이 나올 때 별명이 헤모글로빈의 시인이에요. 헤모글로빈은 피에 누가지 않습니까? 어쨌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감독의 이전 영화들 혹은 그 장르의 시작 혹은 장르가 아닌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고전 영화의 어떤 부분을 보면 아, 세상에 이게 수십 년 전 그때 이미 시작된 거네?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부분이 주제면 주제, 기법이면 기법, 배우의 연기 스타일이면 연기 스타일까지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전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요즘만 영화만 보면 세상에서 최고 영화가 이번 주 개봉한 어떤 영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 영화 자체가 나오게 된 것이 영화의 역사에 122년간 있었던 그 모든 영화에 대한 응전의 결과로 새로운 영화 한 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영화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인데 이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또 높은 평가를 받는 지금 뭐 영화를 만드는 그런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데이비드 핀처는 거의 최고봉에 속한 감독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여자친구를 떠나보내고 중간에 보면 친한 친구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페이스북은 거대한 제국이 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남자의 쓸쓸한 고독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데이비드 핀처 굉장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주제적인 측면이라면 우린 이미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 대부입니다. 대부가 똑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죠. 마이클이 이 콜레오네 그 가문의 그 마피아 그것을 재건하고 그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내가 떠나는 얘기, 가족을 떠나보내는 얘기죠. 그렇게 영화가 끝나잖아요. 사실상 이 형식은 우리가 이미 소셜 네트워크에서 본 것을 이미 한 40여 년 전에 선취했다라는 거죠. 물론 영화가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대부가 이런 영화의 원조냐? 이미 우린 그 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 케인이죠.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는 영화 역사상 뭐 최고의 영화 중에 한 편으로 흔히 거론하는 영화인데 시민 케인도 역시 다른 어떤 혁신적인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지만 이런 주제적인 측면만 얘기한다면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거대한 언론 재벌이 되는 겁니다. 언론 재벌이 되는 과정에서 이혼도 하고 아내도 떠나보내고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어린 시절에 탔던 썰매를 생각하면서 아 그때 참 좋았는데 하면서 죽어가는 남자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앞에 두 영화랑 맥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전을 알고 고전을 모르는 거에 따라서 영화에 대한 감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에서 중요한 대사가 뭐였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영화가 조금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화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냐? 혹시 이 대사가 어느 영화에 나왔는지 서태웅 씨 혹시 아시는? 바람과 함께 살아. 네, 역시 바로 이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뭔가요? 질문을 하면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마지막 대사 Tomorrow is another day라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너무 멋있는 대사잖아요. I'll go home, but I'll think of some way to get him back.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근데 영화연구소 AFI에서 고른 영화들을 보게 되면 1위는 그게 Tomorrow is Another Day가 아니고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이라는 대사입니다. 그럼 이게 왜 1위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대사는 우리말로 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그대여 나는 이제 상관 안 해. 나는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가 아름답지도 않고 인상적인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할리우드 영화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1위로 꼽힌 대사라는 거죠. 왜 그럴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첫 번째는 사실은 미국 남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세기의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패하게 되고 남부의 문명 자체가 북부의 문명에 흡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느냐? 남부 문명인 거예요.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대중들이 즐기는 나머지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스칼렛 오하라와 레트 버틀러의 사랑 얘기겠죠. 남녀가 사귀게 되는데 둘 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정말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나머지 두 사람이 보면 너무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두 사람이 막 계속 사랑했다 헤어졌다 하다가 후반이 됩니다. 그럴 때 레트 버틀러가 떠나면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스칼렛 오하라가 따라 나오죠. 그 순간 딱 쳐다보면서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이 대사를 합니다.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dam이란 말을 영화에 못 썼습니다. 요즘은 dam이 어디 있어요? 그냥 F를 썼겠죠. 아니면 S를 썼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dam도 못 썼어요. 그런 상황에서 dam을 최초로 쓴 영화는 아니지만 거의 dam을 안 쓰는 상황에서 이 dam을 저기다 딱 씀으로 인해서 저 말이 주는 지긋지긋한 느낌. 얼마나 싫으면 저렇게 말을 할까?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을 저기다 딱 박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그 영화에 등장하는가라는 것이 이 영화를 불멸의 대사로 만든 겁니다. Red! You go! Where shall I go? What shall I do?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자, 그러면 작년에 나온 최고의 한국 영화 대사가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제 생각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이거겠죠. 그럼 이걸 딱 객관적으로 이 대사만 놓고 보면 아니 무엇이 중한디가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 대사가 줄 때 그 연기를 하는 아역 배우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주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고 더 중요한 게는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 무엇이 중한디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에 대한 탄식에 관한 영화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자기가 어쨌건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보려고 극 중에서 주인공이 동분서주하면서 뛰는데 결국은 참극을 맞아요. 이유는 그가 자기의 운명이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에 대해서 탄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서 이 영화가 무섭고 슬픈 영화인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얘기를 마지막에 내레이션으로 주인공이 이로써 나는 깨달았다. 인간의 모든 비극이라는 것은 결국 무지에서 오는 것임을. 인간의 운명이요. 라고 대사를 깔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영화가 됐겠죠. 근데 이 영화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어린 배우가 무엇이 중한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 사실상 그런 뉘앙스가 다 들어가는 데다가 연기적인 측면, 상황의 묘사 이런 것들로 이런 훌륭한 결과가 나온 거죠.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했는가? 너가 왜 말해야 되는지. 중요한 문제께 무엇이 중한디? 정말 이럴게요? 무엇이 중하냐고. 도대체가 무엇이 중하냐고. 무엇이 그게 중하냐고! 황승원 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상적으로 보신 영화 올해 들어서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따끈따끈하게 네, 첫 장면부터 마지막까지 다 인상적이었어서 그 영화 혹시 첫 장면 기억하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자 주인공이 이제 샤워를 하면서 여자친구네 집에 갈 준비를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으로. 네. 근데 제가 맞장구를 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영화를 잘 보고 나면 재밌게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시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도 첫 장면이 종종 있습니다. 첫 장면을 보실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장면이 약간 어수선하잖아요.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영화 시작해서 누가 주인공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니까 첫 장면을 놓치게 될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첫 장면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게 담겼다라는 것을 지금 한 장면을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게 이제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라는 이란 영화입니다. 이란 영화인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일단 저 두 남녀의 사이는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부부인데 별거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서 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남자가 지금 이혼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온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2시간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요. 일단 저 장면을 한번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여주인공이 뭔가 이 가려진 유리 너머에 있는 공항에 막 도착한 어떤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남편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뭐 그러니까.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보고 있는데 드디어 남편이 나오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마침 어떤 여자랑 눈이 마주치니까 제 남편인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자가 얘기를 해줘서 남편이 그제서야 보죠. 이 부부의 상태인 것입니다. 처음에 왔는데 한쪽은 다른 쪽을 보고 있고 유리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다고 아무리 알려도 그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상태. 그 두 사람 사이는 굉장히 가깝지만 유리가 차단된 상태. 그것을 영화에서는 모음으로 불리죠. 사실 공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의도적으로 소리를 다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관객이 집중하도록 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사실상 얼마나 이 진공가도 같은 곳에서 아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벽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죠. 이번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관객이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어로 얘기하는데 대사가 안 나오니까. 일부러 번역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독 입장에서는 관객이 모르기를 원하니까.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두 사람의 심리 상태나 현재 진행 상태가 이 뜻입니다라고 관객에게 정보를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일부러 정보를 차단하죠. 그럼 결국 우리는 2시간 동안 앞으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 우리가 못 본 다른 얘기는 없을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과연 제대로 이해할까? 라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차에 탔어요. 두 사람은 계속 대사가 어긋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담배 아직도 펴? 하는데 담배는 남자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차 새로 샀네? 산 게 아니고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상대방에게 뭔가 아는 척하고 코멘트를 하는데 둘 다 틀립니다. 이게 두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현재 상황을. 그리고 나서 춥지 않니라고 했을 때 너무 추워. 단 하나 공통점이 둘 다 추위를 느끼고 있다. 비가 온다 라는 상태가 이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진할 때도 심지어는 봐달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봐주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박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장면까지 딱 보게 되면 제목이 쫙 뜹니다.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영화의 시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영화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서 첫 장면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반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장면입니다. 첫 장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마지막 장면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영화가 별로 안 좋더라도 마지막 장면이 좋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마지막 장면이 정말 중요할 텐데, 지금 보실 영화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작품입니다. 마틴 스콜세지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돈이 웬만큼 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더 많은 돈, 더 많은 쾌락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점점 타락해가면서 돈을 엄청나게 사기를 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에필로그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의 끝은 감옥 가는 거죠. 악인이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후련하잖아요. 저런 나쁜 놈이 감옥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 가서 고생하고 등등 했는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제 미국에선 사기가 안 통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너무 유명한 나쁜 놈이 됐으니까. 뉴질랜드까지 간 겁니다. 여기선 지금 세일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놈이면 강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강의를 들으러 가득 차 있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자, 미국에서던 조던 벨포트입니다 하는 순간 딱 나오게 되고 이 펜을 나한테 팔아보세요 하고 세 사람에게 해주죠. 그러면 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뭘 배우고 싶죠. 뭘 배울까요? 이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다뤄본 경험이 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봤죠. 다만 나쁜 방법으로 벌었죠. 어쨌건 펜을 팔라고 그래요. 세 번째 사람이 뭔가 좀 더 앞 두 사람보다 잘하는 것처럼 말을 늘어놓을 때 카메라가 점점 뒤로 가면서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초집중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뭔가 그럴듯한 얘기를 해줘서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청중들, 다 익명의 존재죠. 이 영화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을 쫙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Sell me this pen. Well, this pen works, and I personally love this pen, and I think this pen... 앞에까지 우리는 이 영화를 코미디로 봅니다. 아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저놈이 결국은 감옥을 가는구나. 권선징악의 얘기로 보고 우리가 비웃으면서 아, 재밌는 영화 맞다라고 생각할 때의 마음은 도덕적인 우월감입니다. 나는 저렇게 나쁜 놈은 아니니까. 나도 돈을 굉장히 벌고 싶긴 한데 저놈처럼 저렇게 엄청난 사기를 쳐서 만족할 줄 모르고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코미디로 봤거든요. 근데 마틴 스콜세지는 마지막에 한 장면을 더 붙이는 거죠. 그 장면은 뭐냐? 당신은 다를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수많은 익명의 존재들을 보여주고 그거를 롱쇼트로 멀리서 보여주고 우리가 여태까지 본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 갑자기 서늘해지는 거죠. 아, 여태까지는 진짜 희대의 사기꾼 말도 안 되는 놈을 낄낄거리면서 비웃으면서 봤는데 다 보는 순간 나도 저런 사람으로부터 뭔가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그것이 설사 부정한 방법으로 번 사람한테조차라도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간절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많은 눈동자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엔딩은 불필요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없어도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넣음으로 인해서 관객이 그 전까지 위에서 봤다면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갑자기 거울을 관객에게 돌려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엔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뮤지컬 연출자 출신의 영화 감독이라면 뭐가 장점일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즐거울 것 같아요. 거짓말. 그런 건 없어요. 즐거울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왜요? 뮤지컬 감독은 늘 조증 환자처럼 기분이 좋아 있나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뮤지컬 감독들이요? 네. 제 친구들 뮤지컬 배우들한테 너 그랬어? 그러면 약간 리액션들이 과하던데. 아니 제가 보기엔 민우혁 씨보다 네. 그렇죠. 김지현 씨가 훨씬 더 과해요. 아 그렇군요. 저 개그맨이라. 음악적으로 조금 다른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 장점으로 작용하고 맞습니다. 음악적으로 좀 장점이 생깁니다. 왜냐면요, 저희 뮤지컬에서 대본을 쓸 때 그리고 연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서 노래를 부를 것인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합니다. 어색하죠. 어색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어느 지점에 음악을 넣으면 가장 자연스럽고 관객들이 훅 재밌어. 뭔가 시작할 것 같아. 라고 느낄까? 그 어느 지점에 때 음악을 넣느냐가 스파팅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스파팅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안에서도 어디서 음악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느 부분에서 음악이 좀 빠져주면서 배우를 살려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익숙한 겁니다. 그런 면에선 음악 감독하고 조율도 훨씬 더 쉬워지죠. 두 번째, 배우들이 정말 많이 도와줍니다. 뮤지컬 배우들이 정말 많이 도와줍니다. 김종국 찾기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굉장히 많은 뮤지컬 배우들이 카메오로 출연을 했습니다. 뭐 오만석 씨, 엄기준 씨, 뭐 많은 배우들이 나오셨죠. 뿐만 아니라 저희 브라더에서도 많은 배우들이 도와주셨어요. 오만석 배우님 같은 경우는 김종국 찾기 때도 카메오를 해주셨는데 이 작품에서도 카메오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준상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역할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나이대가 없어가지고. 그분 어떻게 했냐면요. 영화 안에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깨알같이 1위 유준상이라고 써놨어요. 어쨌든 포털 사이트에 보면 순위가 나오잖아요. 또 지창욱 배우 같은 경우도 제가 그날들이라는 작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같이 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조금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그냥 네가 안 되는 날짜를 이렇게 좀 보여줘. 그걸 스케줄링해서 우리가 체크해볼게. 라고 해서 받았는데 주말을 포함해서 이틀 정도가 까맣게 칠해져 있는 거였어요. 아 진짜 바쁘긴 바쁘구나. 그래도 뭐 같이 호흡도 맞췄고 괜찮아. 같이 하자. 라고 했는데 그 두 날이 안 오는 날이었어요. 반대로 보죠. 반대로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성실하게 임해줬고 저희 영화 찍을 때도 굉장히 큰 도움 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인간성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혹은 제가 좀 영향력 있어 보여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작업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왜냐면요, 저희는 연습을 2개월씩 합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배우가 힘들어하는 상황, 그리고 이 배우가 남자친구랑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이별을 했다가 다른 남자친구 만날 때까지도 같이 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가 또 다른지 아세요? 영화는 촬영할 때는 정말 죽고 못 살지만 촬영이 끝난 다음에 영화가 개봉되는 데까지 텀이 필요합니다. 후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있으니까. 네, 그때쯤 되면 어떨 때는 이제 많게는 1년, 적게는 몇 개월이 그게 걸리는데 어색해지겠다. 그죠? 조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스태프들도 다른 영화에 이미 들어갔고 배우들도 다른 영화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 영화만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이 영화만 하고 있었던 건 감독님 하나뿐이에요. 감독 하나. 그러다 보니까 개봉이 됐을 때도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잘 되면 너무 좋긴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공연은 어때요? 어제 연습했는데 오늘 공연합니다. 그렇죠. 어제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여태까지 너무너무 섭섭한 게 많았지만 함께 관객들 앞에서 영광의 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었고 미안하고 섭섭하고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그러지. 박수 앞에서 우리 모두 어스않고 진짜 고생했어. 진짜 잘했어. 너 너무 사랑스러워. 라고 그게 굉장히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화 감독이 됐을 때 저랑 같이 작업했었던 배우들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되게 감사했죠. 저는 진짜 그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뮤지컬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면서 되게 많은 배우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 많은 작품을 하시면서 혹시 내가 찰떡같이 얘기하면 콩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배우, 기억에 남는 배우 혹시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 그래서 한 분만 굳이 얘기하라면 많은 작품을 하시면서 혹시 내가 찰떡같이 얘기하면 콩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배우, 기억에 남는 배우 혹시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 그래서 한 분만 굳이 얘기하라면 이한희 배우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어요. 이한희 배우는 엄청 털털합니다. 엄청 성격이 좋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성격이 좋아요. 어느 정도로 성격이 좋으냐면요. 저희가 이제 영화 찍을 때는 디렉션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틀린 것처럼 그래서 컷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하면 이 배우도 불편할 수 있고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디렉션을 귀에다 쏙닥쏙닥 하고 와요. 근데 이제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한희 배우는 무전기 때 했어요. 무전기에다가 한이야 거기 그거 아니야 다시 해 라고 하는데도 너무 감독님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쓰면서 테이크를 더 많이 갈 수 있었어요. 아주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뮤지컬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기적을 행해야 됩니다. 그건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기적이 만들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협의하고 소통합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영화를 찍을 때도 그런 게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촬영할 때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도 후반 작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디렉션이 있잖아요. 이 장면 이렇게 편집하고 이 장면의 CG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것을 페이퍼 노트로 디렉션 페이퍼로 만들어서 각 키스텝, 후반 키스텝, 그리고 최종 결정자 이분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내일 내가 편집을 할 건데 어떤 장면에 어디를 이만큼 자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에 CG를 이렇게 보충하고 변경시킬 거예요. 이럴 경우에 장점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중에 가서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요? 다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미리 지도를 다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정된가 보다 라고 알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 내가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스태프들 중에서 미싱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닌 줄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페이퍼로 봤을 때 이 장면 편집됩니다 라고 하면 그 장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스태프들, 예를 들면 음악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장면에 음악 삭제되겠구나, 혹은 이 장면에 3초 빠지니까 3초 다르게 음악 다시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감독에게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저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설득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씬인가, 남겨놓아야만 할 컷인가, 스스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의견이 다를 때 그때 이것은 감독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좀 저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전 외부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외부에서 왔다라는 이 부분이 좀 컴플렉스이기도 했었어요. 사람마다 다들 어디에선가 이동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전 너무나 고향과 출처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안 열고 귀를 닫으면 누가 이방인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로부터 시작한 습관이었는데 의외로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7년 만에 영화를 다시 찍게 되었었어요. 김종욱 찾기라는 작품을 2010년에 찍었습니다. 그건 로맨틱 코미디였었어요. 근데 로맨틱 코미디는 기본적으로 장르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서로 성격이 다른데 만나서 티격태격하다가 여차저차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장르적인 법칙이죠. 근데 코미디는 좀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시대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죠? 분명히 5년 전에 재밌게 봤는데 지금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저 사람 얘기한 거 재미없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각색 방향을 잡는 것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종욱 찾기는 사실은 영화를 개봉할 때까지 딱 1년 걸렸어요. 캐스팅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임수정 씨가 여리여리하고 되게 섬세하고 고민 많으실 것 같죠? 근데 그분 굉장히 강단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캐스팅을 제의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줬는데 3일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캐스팅도 빨리 되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운을 거기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캐스팅의 비하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허성태 배우라고 혹시 아십니까? 밀정에서 뺨 맞는 역할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영화에서 스님 역할인데 그 스님 역할을 오디션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날 오전에 스님을 하기로 누군가가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갑자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분의 억울한 얼굴이 떠오르면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캐스팅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 씁쓸할까, 내가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텐데 싶어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어요. 저 그런 경우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장윤정 감독입니다. 깜짝 놀라죠, 배우가. 무슨 일 있나요? 제가 오디션 자료를 보고 너무 반했습니다. 감동스러웠어요. 연기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그 역할을 할 배우가 찾아져 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배우인 것 같아서 인연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남은 역할이 있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역할밖에 없습니다.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역할로 드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허성태 배우님, 다음번에 꼭 기회가 있으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세요.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허성태 배우가 회사로 전화를 합니다. 그 작은 역할이라도 인연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역할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허성태 배우의 스케줄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 스님 역할을 하기로 했던 배우가 여차저차한 개인적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된 거예요. 허성태가 지금 찾아갔나? 그래서 아니 저렇게 하고 스님이죠? 아니요. 진짜로 허성태 배우님은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늘 억울한 얼굴처럼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에요. 전혀 해코지 하나 못하고 무기 한 마리 못 죽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성태 배우가 스님 역할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미봉처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20대 후반 정도면 되고 이제 막 시집을 왔는데 순박한 듯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남편을 쥐고 흔드는 캐릭터예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밉지 않고 사랑스러워야 돼요. 복잡했어요. 원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투자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달랐고 또 제작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달랐고 저는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오디션을 매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대 여배우가 없나? 라고 하다가 제 핸드폰 전화기에 있는 배우 이렇게 따로 이제 연락처가 있는데 기억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부터. 김씨 너무 많잖아요. 질린 거예요. 뭐야 너무 많아. 라고 잘못 누른 거예요. 시옷자로. 거기 송상은이라는 배우가 보였습니다. 송상은 배우는 저하고 그날들이라는 공연을 같이 했습니다. 3번이나 같이 했으니까 꽤 오래 아는 사이였었어요. 단 한 번도 역시나 또 단 한 번도 송상은 배우를 미봉처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송상은 배우는 이 여고생 전문 배우였어요. 뮤지컬에서. 어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이 안 됐어요. 근데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죠. 첫 대사가 오빠야입니다. 근데 그 오빠야 하는 순간에 저 뜨거웠어요. 와. 등잔 밑이 어둡기만 한 게 아니라 뜨겁기도 하구나. 내가 얘를 왜 몰랐지? 오빠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그 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빠야. 오빠 너희 집 솔직히 너무 세다고 생각 안 하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귀엽고 약한 느낌이지만 속으로 강한. 이거야말로 공연보다 더 재밌네요. 저는 뮤지컬을 하다가 영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화에 왔을 때 저는 아마 이방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별에서 온 그대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의 꿈은 야구 선수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0년 이상 야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여드리고 그런 기대에 제가 보답을 못하고 이제 한번 실패를 맛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던 약속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로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사실 무명의 생활을 13년을 버텼거든요. 근데 끝없는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제가 끝까지 그 도전을 했던 게 지금 좋은 결과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일에 대한 성취와 부모님에 대한 효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박수 좀 주세요. 도전해야 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도전은 나의 컴플렉스를 스스로 만들어서 만나는 일이에요. 나 이거 도전 안 하면 컴플렉스 안 생겨도 돼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게 되고 성장하면 다행이지만 사실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거 좋지 않나요? 정성화 배우 생각해 보세요. 개그맨 출신이라는 거를 아마 지금도 개그맨을 그만둔 지가 한 20년 됐죠? 넘었죠. 지금도 네.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 나오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한국 스텝이 뽑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당당하게 오디션을 봐서 장발장까지 되게 됩니다.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근데 거야. 그 정성화 배우 그냥 쉽게 얻은 거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근데 바로 직전에 정성화 배우가 영국에 갔다가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 왜 영국 갔어? 오빠 지금 작업도 되게 많고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나 파를 잘 부르고 싶어서 갔어.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파. 근데 원래 부를 줄 알거든요. 제가 같이 공연을 해서 알아요. 근데 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부르고 싶어서 공부하러 갔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트레이닝 받았어 거기서. 장발장 해야 되니까. 되게 멋있지 않아요? 자기 스케줄 다 비우고 신혼인 와이프 집에 혼자 두고 파
정확하게 소리 내려고. 부를 줄 아는 파. 파 배워보겠다. 자, 이렇게 사실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성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미지 바꾸는 게. 그리고 또 신뢰를 얻기까지 겸손하게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도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시나리오를 이 브라더를 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들 때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한 4년쯤 지났을 때 페이스북에다가 밤에 너무 힘들다. 대놓고 너무 힘들다라고 쓴 것도 아니고 뭐 조금 힘들다라는 게 드러나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실미도의 김희재 작가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저는 김희재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같이 어떤 그 강의를 들으면서 몇 번 인사한 정도의 사이입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한 거예요. 정말 불안해 보였나 봐요. 제가 쓴 그 글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영화 안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만들어집니다. 어느 순간엔. 그리고 한번 만들어져서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또 만들고 또 만들 겁니다. 그때 가서 뮤지컬 연출 만들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한두 명 정도는 되겠지만 그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버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마음을 되잡고 시나리오를 써서 그로부터 3년 후에 지금 브라더가 만들어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고 있던 게 있는데 잠시 내려놓고 좀 다른 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스스로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어디론가의 이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해보세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도전합시다. Settle the wind. I'd like to settle the wind and ride.